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명문을 가를 21대 대선이 어느덧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전 과거 대선 후보가 가지 않던 지역부터 경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정말로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광장을 물들인 아름다운 오색 빛깔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달라.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꼭 이겨달라. 간절한 외침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연이은 강행군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저에게 큰 다짐과 의지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전해지던 그 손끝의 간절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IMF 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입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다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무도한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낸 저 이재명이 내란 종식과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합니다. 당장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후보와 정당만이 우리 앞에 닥친 삼각파도의 위기를 능숙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다가올 미래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진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되던 추격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AI나 딥테크 같은 첨단 산업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강국의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축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고르게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진짜 성장,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 콘텐츠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 경쟁의 위기를 세계 표준이 될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온 유능한 일꾼, 충직한 국민의 일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고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켜서 결국 지금껏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수년간 저와 관계가 있고 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가깝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탄압받았던, 지금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이 갈등과 반목 없이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이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경찰, 검찰, 방송, 통신위원 등에 대해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개헌 그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마련해 가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 주권 정부,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국민 통합 정부를 꾸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출처를 가리지 않고 저작권자가 누군지를 따지지 않고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통 공약 중에서 시급한 민생 과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고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드리던 말씀이지만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만들 수 있는 희망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지난 역사에서 증명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저 이재명이 아니라 주권자 여러분인 바로 국민들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다 국민이 쓰는 도구 대리인일 뿐입니다. 변화를 바라신다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의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투표를 하러 다니십니다. 심지어 1박 2일 호텔을 얻어서 투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하필이면 이번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 30일은 주말이 아닌 휴일이 아닌 평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재명을 선택하시면 유능함과 충직함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희망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1번 이재명이 아직도 3표가 부족합니다. 1, 2, 3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언론인 여러분들하고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언론인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손을 드시면 저희 공보국 직원들이 마이크를 전달할 테니 마이크를 받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먼저 앞에부터 주시죠. 요 앞에 분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세요. 가까운 데 하시죠. 예, 가까운 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주세요.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선거 기간 다가오면서 좀 네거티브 때문에 이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청사진, 경제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즉각적인 성과로 좀 이어지려면 당연히 좀 2차 추경 같은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이제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주체인 이 기업들이 기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관련한 규제 개혁, 그리고 이들이 첨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임기가 개시됩니다. 국정 인수를 할 시간도 없고 즉각적으로 국정에 바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 지원이나 산업 경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나 즉각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경은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즉 2%, 0.2%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일단 골목 상권이나 좀 당장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첨단 산업, 산업활동,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문제는 새로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리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를 전적으로 좀 도입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모든 것을 인정받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라고 보통 부르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죠. 이러면은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미리 막아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미리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단 산업 분야 규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명확하게 A, B, C, D의 경우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어두고, 필요하면 사후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문제가 심각할 때는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네거티브 규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첨단 산업 분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특히 국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한다든지, 특히 AI 분야가 좀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더 많은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예단을 가지고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다 허가받고 해라, 승인받고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행정 편의를 위한 공직자들의 관리 편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될,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철폐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예, 바로 앞으로 넘어가시죠. 앞에 하세요. 앞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의 박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면서 이제 외연 확장을 적극 시도해 오셨는데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반등을 이뤄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인사 기준에서 지역과 성별 안배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론의 흐름이 일종의 진폭이 있다라는 점은 선거 때 되면 언제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규범인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그 내란 세력, 또 내란 수계와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단절하겠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서 다시 이 나라를 혼란 속으로, 불안정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헌정 파괴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잘 드려야 되겠죠.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은 지금 멈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그럼 되돌아갔다고 또 일부에서 공세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뭐 그런 것들이 약간씩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중대재해법 또는 노동 현장을 중시하는 뭐 그런 입장들이 나가니까 다시 되돌아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그렇다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쪽들이 있어서 약간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성장의 정체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가는 길, 그거는 제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죠. 적정한 분배, 적정한 소득 보장, 적정한 복지,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성장에 훨씬 더 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는 다 버렸나? 분배는 다 포기했나? 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통합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충직함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인에게 충직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러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고 둘째는 유능해야 되겠죠. 능력이 없는데 뭐 충직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유능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것도 통합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성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지역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계층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뭐 이런 건 당연히 그걸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반영을 한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충직함과 유능함이 먼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럼 요 앞에 한 분 하시고 그다음에 저 뒤에 안 보이는 쪽이 있으니까 일단 그 공복 직원들이 좀 해주시고요. 요 앞에 예. 물 좀 주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김판 기자입니다. 5월 18일 날 연임제 개헌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간에는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어 오셨고 불과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선관위 10대 공약에도 포함은 안 돼 있었습니다. 일정을 고려한 발표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뭔가 기류가 급변했다거나 기술적인 느낌도 조금 들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헌 발표를 갑자기 하시게 된 배경이 조금 더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3년 전에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중임제 개헌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로 표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대위에서는 그 재임중 대통령은 해당이 없다고 누차 강조를 하긴 했는데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군부 독재 시대는 지났고 재임중 대통령의 연임 여부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을 하면은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주권자의 의사를 워낙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실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 과정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정치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름을 전제를 하고 또 입장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을 해가지고 억지 소리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런 걸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 시비 건다고 합니다. 싸우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임제는 그런 거죠. 중임이라고 하면 2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퐁당퐁당이 가능하다. 퐁당풍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임제죠. 그러면 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중간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 다시 하면 거의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2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계에서 이건 중임이 아니라 연임만 하게 해야 된다. 이어서 한 번 더 하는 것만 하게 하고 나중에 떨어진다 다시 하는 건 허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걸 그럼 연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걸 그냥 언어는 그런 거죠. 우리 구성원들의 약속인데 그냥 그 언어의 의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죠. 그걸 왜곡해가지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쪼가리를 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죠. 상대를 부정하고 제거하고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바로 계엄이죠. 말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100% 다 갖겠다. 상대의 몫은 없다. 상대는 완전히 부정한다. 제거한다. 이 생각을 결국은 한 끝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생각 정말 바꿔야 돼요. 그냥 언어는 언어대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선의로.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연임. 이어서 2번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2번 하려고 연임 그러니까 그럼 3번, 4번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냐? 또 이렇게 곡해를 할 것 같아서 이건 2번이다. 영 의심스러우면 개헌은 제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걱정이 되면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되지. 제가 마치 이걸 100%다 결정하는 것처럼 혼자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자는 소리를 언젠가는 하겠죠. 제가 저번에 대선 때도 명확하게 약속을 드렸고 공약했고 그 입장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다만 중임이라는 의미가 중간에 특히 미국 사례를 보니까 중간에 띄고 나중에 다시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이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한번 불신임 받아서 이제 그만해야죠. 근데 나중에 또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세대 변화도 좀 반영해 줘야 되니까 연임 이어서만 하게 하자라고 한 걸 바꾼 후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전에 제가 입장을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 극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개헌 얘기로 내란 극복 얘기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서 제가 일단 내란 극복이 먼저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은 어쨌든 이 얘기로 좀 주제를 옮겨가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내란 얘기보다는 개헌 얘기로 바꿔서 내란에 대한 관심을 좀 떨어뜨리고자 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던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번 대선에서 쌍방이 대체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것은 이번에도 개헌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18 헌법 전문 수록 이번에도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실제 속마음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느 두 번째로 4년 연임제, 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거 크게 이론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원 국회 이관, 뭐 결선 투표 도입 뭐 이런 것 크게 이론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개헌을 하자. 단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투표한 사람은 본투표에 가서 국민투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을 하자. 어떤 내용이든 받아주겠다. 사전투표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나머지는 당시 여당 국민의힘의 모든 조건을 다 받아주라고 제가 우리 원내에 다 지시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결국 국민투표법 개정을 못하게 됐고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개헌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가능한 대안은 대선 후보가 모두 개헌안을 공약하고 그 공약을 당선되는 사람이 국민이 인정해 준 거니까 그에 맞추어서 개헌하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공약의 일환으로 좀 늦긴 했지만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그게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그 개정 당시에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 의사는 현재 국민들의 의사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치 도의상 그렇게 헌법에 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어기겠습니까? 그건 또 책임의 문제가 있죠.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좀 의심을 걷어주시기를 우리 언론이야 대신 묻는 것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 국민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 것은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유난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여기 두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정상훈입니다. 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 지역화폐에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대단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후보님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구상도 궁금합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오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전에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군요. 대북 정책, 제가 유세 때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반도는 군사 밀도가 가장 높고, 현재도 법적으로는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고 국내 투자에서 일부 철수하는 그런 양상까지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불안정, 평화의 위기가 경제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안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안보죠.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일 것입니다. 안보를 지키는 것, 구성 간의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 누구도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민들의 삶, 민생을 보듬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들일 텐데, 안보라고 하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우 복합적이죠. 아주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죠.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다 대량 파괴되고 대량 살상되고 더 많이 살아남은 쪽이 이기는 거. 그게 뭐 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책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나은 평화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웃과 침략에 파괴 위험 없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 5위, 거기다가 한미 안보 동맹까지 뒷받침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고 북한의 1년 총생산에 즉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생산하는 총액의 약 2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합니다. 세계 군사력 5위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안보의 걱정거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계속 강대강 정책으로 부딪히면 이게 안보냐? 이런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유지해서 억지력을 키우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1개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1개도 양보 안 하겠어 10개를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1개를 양보해서 10개를 얻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상대는 3개 정도 얻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걸 안보 정책을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강경일변도로 무력 제압 또는 그냥 보복 뭐 이런 압박 전략만으로 일관했는데 그게 결국은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죠. 그래서 저는 막강한 국방력, 군사력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또 강화를 해 나가고 한미 안보 동맹도 강화를 하되 가능한 대화, 협력, 소통,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저는 대북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 진착적으로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씀 비슷하신데 저는 이 기자회견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돈 없으니까 아끼자, 견뎌내자,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각자 알아서 살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러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맨날 본 것처럼 뉴딜 정책, 대공황이 오니까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당시로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댐도 만들고 그 일자리 만들어서 그 적자 아닙니까? 그 댐 만들어서 뭐 어디다 쓰게? 그 불황에. 그러나 댐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음식물도 제공하고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노조에 대해서 힘도 강화해줘서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임금이 좀 오르고 또 소득세도 더 많이 걷어서 재정 지출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이후에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긴 했지만 이건 기본이죠. 경기 호황에는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한다. 뭐 당연하죠. 경기 불황 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세수 없으니까 지출할 게 없다. 그러면서 세금은 또 깎아줘요.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 이런 데를 막 깎아줍니다. 근데 이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 제안을 보면 뭐 또 세금을 부자를 또 깎아준대요. 상속세도 깎고 근로소득세도 깎고 뭐 법인세도 깎고 하루 종일 깎기만 해요. 이러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책임 있는 무책임한 이런 걸 우리 국민들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의 순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소위 소비 승수 효과.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거의 다 쓸 거예요. 어쨌든 그 소비 승수 효과도 있고 또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지 늘려서 우리 시중 민생 경제를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초보적인 경제 정책인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 정책에 왜 자꾸 이념을 들이댑니까?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 불러 모아놓고 투자 약정을 받더라도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가 부탁하고 우리 가족이 부탁해도 사업에서 돈 못 버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막 누가 뜯어말려도 돈이 되면 하는 게 기업이죠. 경제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거기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무슨 거기다가 자꾸 이념적 색채를 씌워가지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무슨 진영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재생에너지 정책,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전 필요하면 쓰는 거죠. 우리가 쓰지 말자고 안 하잖아요. 적정하게 섞어 쓰자. 에너지 믹스로 가자. 원전도, 화석연료도,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자. 그 새로운 산업으로 유망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생길 거고,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농어촌에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거고, 또 지금 에너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데 특히 아리백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정말로 많이 확충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념의 색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경제가 살 길을 찾아야지 경제가 살 수 없도록 자꾸 한쪽으로 이념적으로 진영을 논리로 몰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저쪽 안 보이는 쪽에 신청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에 계시거든요, 기자분들이. 아이고, 난 여기만 계신 줄 알았더니. 예,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박준규입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입법부가 지금 민주당만 171석이고 그래서 입법부랑 행정부를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을 좀 과도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뭐 행정부 권력 약화하는 방안 내신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이게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관련한 우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민생 경제처럼 빠르고 강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 있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가야 할 개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개혁 어떤 것 생각하시는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쉬운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저는 행정 또는 국정 집행에서 명확하게 정한 원칙이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공무에 관한 한은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최대한 많이 한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공무라고 하는 것은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누구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뭐 누구 처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난은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시급한 간단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워야 됩니다. 그 제일 지금 급한 게 지금 현장의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거죠.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지게 생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생존은 유지해야 된다. 민생 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혁이나 뭐 특히 사법 개혁, 경찰 개혁, 검찰 개혁 중요하죠. 뭐 수사권 조정이든 뭐 다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둬야 된다. 그리고 너무 국민들이 많이 분열되고 대립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에너지를 다 모아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는데 이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들에 집중하면 이 에너지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위 사회통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사법개혁 문제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은 드렸는 것 같고요. 입법부가 다수당인데 행정권까지 가지면은 일방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좀 황당해요. 지금까지 여대
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어요. 야당 숫자가 다 적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많았던 게 이번에 얼마 안 돼요. 자, 여당이 원래 다 많았어요. 야당이 많은 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이번에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국가적인, 반국민적인, 반역사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통제하라고 야당의 다수 의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도 엉망을 하고 심지어 계엄으로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 못된 권력을, 이 무책임하고 이 무관심하기까지 한, 민생과 국민의 무관심하기까지 한,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그 권력을 영구적으로 무한대로 키우겠다. 이러니까 지금 바꾸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왜 동시에 갖느냐. 동시에 갖는 게 문제다. 이런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게 국민의힘의 주로 주장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대 야소가 아니라 여소 야대가 그러면 정상 상태냐?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이 되는 게 낫죠. 또 통제 시스템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통제도 있고 국민의 감시도 있고 제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처럼 국민의 뜻을 어기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어요? 저는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아요. 저도 부정부패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평생 업자들 사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일부러 안 만났어요. 차 한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철저히 관리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실제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권력을 이용해서 막아야 될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거 왜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까? 그게 제 최대의 관심사인데, 그럼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반국민적인, 반역사적인, 비상식적인,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오히려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여소야대가 바람직하냐, 여대 야소가 바람직하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정상적인 국정을 위해서는 여대 야소가 바람직해요. 집행 권력을 가진 대통령, 행정부가 반국민적이고 엉터리일 때, 그때는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야당이 의석을 많이 주죠. 우리가 국정을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우리가 많이 지겠죠. 그 국민의 그 상식, 국민의 그 위대함, 이런 것들을 간과한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사고 아닌가요? 국민이 왜 그걸 용인하겠어요? 여당, 다수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긴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 안 돼. 당신들은 국회 의석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일방적으로 할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선택해야 된다면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반국민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대 야소가 바람직하죠.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의 오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위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처한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7월 8일에 상호 관세 유예가 7월 8일에 끝나고 다음 달에 보면은 G7이나 나토 같은 다자 회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상대가 있는 일이라 외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씀 못 하시겠지만은 네. 좀 큰 구상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가 맞닥뜨릴 중대 과제 중에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지고, 그 다음에 당장 맞닥뜨리는 일이 외교 통상 문제일 겁니다. 그 외교 통상 문제는 사실 경제 문제, 대한민국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죠.
나토나 G7에 참석할지는 G7은 아직 정부의 초청이 오지 않은 상태 같고, 뭐 지금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토 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단이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 가상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긴 할 텐데, 글쎄 지금 국내 상황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복잡한데 거기에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뭐 꼭 그래야 될지 아닐지 좀 고민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상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이익을 보고 어느 나라는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건 외교라고 하지 않죠. 약탈이라고 하죠. 가능하면 서로 잘 설명하고 또 한미 간은 동맹관계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고 공정성의 원칙, 신뢰의 원칙 위에 호혜,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또 시간도 너무 일방이 정한 거기 선에 반드시 구애되어야 되느냐라는 점도 다시 재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하십시오. 어차피 저도 말씀드릴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예. 그러면 예. 네. 요새 제가 언론들하고 인터뷰도 참 많이 못해서 예. 동아일 방송 언론 출연도 못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송지연입니다. 후보님이 예상하신 보수 진영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 네.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캠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내란 행위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엄 해제에 반대했고 탄핵에 반대했고 내란 수계의 복귀에 나름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지금 내란당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후보 매우 극우적 행태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어울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극도의 극우적 행태를 보여왔고 제가 방송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내란 수계와의 단절, 극우 세력과의 단절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본 일제 침략 당시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국인 대한제국민들이었죠. 당시로는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뉴라이트죠.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때는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해방이 아니라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 나왔을 뿐이지 본인이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긴.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뭐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뭐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를 매우 이념적으로 갈라치게 한다든지 어떤 정책들을 아무 데나 대고 친중으로 몬다든지 그런 측면들은 이 극우 극단적 세력과의 생각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단일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에도 일부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그게 얼마나 시너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단일화하는 게 아마 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 뉴시스. 예.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신재현입니다. 그 오늘 발언문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보복 골이 끊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네. 주셨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란 세력은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정인은 또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뭐 예를 들어 조이대 특검 이런 거는 가동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란 세력을 어디까지 단죄하는 내란 행위의 형사범죄 주요 범죄 공모자, 그러니까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그 내란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개는 확인됐는데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몇몇만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저는 관련자들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내란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환 유치, 외환해제, 상대 적국에게 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침공을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전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에 대한 단죄,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거기에 동원된 뭐 일선 지휘관, 뭐 군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내란의 비협조, 태업을 해서 오히려 내란을 막은 공로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방적 명령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지휘 명령에 복종할 의무에 따라서 단순하게 참여한 뭐 지시에 따른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무죄 삼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요 공범들, 주요 관련자들을 형사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벌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치보복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어요. 뭐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는 성과주의자입니다. 저는 실적을 통해서 평가받기를 원하고 제가 행복한, 제가 살아가면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삶의 행태는 누구를 괴롭혀서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란 짧은 것이고 다 지난 일들은 그냥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냥 기록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것은 엄혹한 현실이에요.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 않아요. 거기서 경험을, 교훈을 찾을 뿐이죠. 우리가 짧은 5년 기회를 주신다면 5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전선을 긋고 그에 대해서 국력을, 국가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를 제재, 보복하기 시작하면 저항할 것이고 그럼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통합도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면한 일만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 불필요한 그냥 감정에 불과한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될 보복은 보복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로서는 합리적으로 보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 제가 성남 시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시장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게 제 주요의 목표예요. 유치하게 너 옛날에 이랬지, 당신들 이랬지,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럴 정도로 저는 졸렬하지 않습니다. 졸렬한 사람이 그런 졸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졸렬한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저는 다 털었기 때문에 제가 조갑재 대표 또 정규재 주필과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움이 없어요. 미워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미움을 가졌다면. 그러나 그냥 자연의 일부로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야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내가 길을 가는데 건너야 될 좀 더 넓은 또는 더 깊은 강, 더 높은 산이지 그게 그냥 원망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또 산을 넘으면 끝 아닙니까? 정치보복인 이런 걸 가지고 유치하게 의심하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라고 걱정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래 자신들의 역할로 되돌아가서 서로 잘하기 경쟁해서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훌륭한 정치인들로 함께 남기를 바랍니다. 예. 더 하십시오. 네,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조금만 예. 더 하시죠. 더 질문할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예. 앞에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저한테 인터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채널의 이세진 기자입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변호사 자격 없는 이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할 수 있도록 네. 이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충원은 하지 않고 수 증언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선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역량이 거의 다 분산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명확하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또 누군가 개별 입법을 또 내요. 뭐 그 의원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 개별 입법 내지 마 이렇게 지금 지시하진 않았으니까 누가 또 입법을 낸 거를 그 전에 냈는지 그 후에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런 오해를 불러서 대법관을 비법조인 대법관을 확 늘리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한번 낸 거예요. 그건 당의 입장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거는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과 이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태로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했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또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예, 내가 저 뒤에 그 동아일보 예, 이준 기자. 예. 감사합니다. 시간 없으신 것도 짧게. 괜찮아요. 예, 짧게. 저도 이렇게 해명할 기회에서는 좋잖아요. 뭐 아니는 게 뭐 이재명이가 시켰다 이렇게 막 쓰던데. 방금 인사 추천제, 국민 추천제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도 정부에 뭐 인재 데이터베이스인가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를 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이번 직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노동부 장관을 그런 뭐 분을 임명을 한다든지 정말 반노동적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전혀 친인권적이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장에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분에게 독립기념관을 뭐 이렇게 할 거라면 그 저는 필요 없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는 게 저의 목표고 저는 정치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신세진 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저는 오로지 정말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국민의 저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는 아무런 기득권도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 더 깨끗한 정치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시를 해서 누군가한테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죠.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결국 구급 공무원에 의해서 실제 일은 집행이 되죠. 근데 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무원들이 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서 유능하게 성실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더 성과를 내겠죠. 그런데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반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시켜놓으면 망치겠죠. 제가 인사를 할 때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보훈 인사를 할 이유가 없고 저는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직하고 저한테 충직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고 그 다음에 청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남녀 성비도 좀 조정하고 지역도 조정하고 뭐 계층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는 제 주변의 참모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경험상으로 언제나 그 생각을 하죠. 국민의 집단 지성이 정말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인터넷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말고 약간 범위를 제한해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계신 참모들보다 나은 의견이 들어올 때가 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상의를 하지만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은 아는 경우가 있죠. 아, 이 사람 옛날에 이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벗겨보면 속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야.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모아보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인사 시스템, 새로운 국민 추천제 그런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직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 추천 다 받고 제보는 익명으로 다 보안 유지하면서 제보를 받고 그걸 누군가 담당해서 다 스크린 체크하고 물론 이제 공적인 검증기관의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 검증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공공기관들도 결국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보를 캐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좀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이 참 문제가 이게 인수위 기간이 좀 있었으면 그 사이에 정부 고위직들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게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구성해야 되는 인적 자원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최대한 이렇게 추천제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거 하세요. 뭐, 어차피. 감사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김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제시하신 언론개혁 이번에는 얘기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관련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언론개혁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하고요. 둘째는 이제 후보님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언론중재위 제소를 빈번하게 진행해서 비판적 기사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준 바 있는데 연장생산에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합니다.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죠. 네. 서울신문 곽소영입니다. 아까 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 야소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네, 말씀을 중복된 질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안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권력과 견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협치 시스템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배우자분이신 김혜경 여사님께서 저쪽 국민의힘에선 설란영 여사님이 좀 대외적으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신데 김혜경 여사님께서는 대외적인 행보를 따로 안 하고 계셔서 이 공개 행보에 대해서 열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동반 행보를 할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이 부분 두 가지 궁금합니다. 제 아내가 어떤 걸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잘 알 테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협치 시스템은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꽤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A 정책을 하자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럽시다 그러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거부를 해요. 그런 점들이 매우 안타까운데 예를 들면 대선 공통 공약 저희가 졌지만 그쪽에서 주장했고 우리도 주장했던 거 하자 했더니 협의조차가 안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안 했죠 결국. 총선 공통 공약 겹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집행권은 그쪽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해놓고 그쪽은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자고 진심을 가지고 제안했는데 공통 공약이니까 하자 이러면 거부해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주장했고 또는 공약했고 또 야당이 대선 과정, 총선 과정 이런 데 공약한 거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통 공약이니까 그런 것은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게 제일 큰 협치일 겁니다. 정책만큼 중요한 게 없죠. 대화도 많이 해야 될 테고요. 충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네. 예, 이제 후보님. 진짜 두 분만 하시죠. 자, 예, 그럼. 저 뒤에. 저 안 보이셔서 유튜브로 후보님 얼굴 보고 있는데, 저 쿠키뉴스 이승은 기자라고 안 보이시는데 어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비상경제 대응 TF 관련해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후보님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TF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고 실무적 세부 조정까지 참여하시는 구상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체계로 설계하실 계획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TF라고 하면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되는데 아까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급한 게 민생경제 되살리는 거라고 하셨고 그래서 최소한 생존 유지가 될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TF를 운영할 건지 TF 조직의 지속성과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스크포스는 그야말로 태스크포스죠. 국가는 기본적인 정부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큰 시스템이에요. 대통령, 비서실, 총리, 그다음 장관들, 그 아래 각 부서들, 소속기관. 이게 유기적으로 잘 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긴급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너무 계단이 많으니까 해당되는 실무 또는 지휘자 그룹들을 모아서 좀 직접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급한 불을 끄면 그 다음부터는 통상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죠. 맨날 대통령이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원래 시장이든 도지사든 할 때 주요 현안들은 해당 최고 책임자 국장 또는 실장의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과장, 팀장, 심지어 기한자까지 다 한꺼번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많이 냈죠. 국정도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많고 그중에 특히 경제 문제, 당장의 민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서 일정 기간 필요한 만큼 유지하고 주요 현안들을 다 챙겨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일상적인 국정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될 거다. 그때까지는
직접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까지 그- 마시죠. 예. 한 분 마저 하시고 이제 끝냅시다. 네, 가능하면 후보님. 기자회견 안에 있는 거 물어주시면 훨씬 낫겠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후보님 오마이뉴스 복근우입니다. 그 장애인 공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장애인 이동권이나 교육권 같은 것에 비해서 장애인 탈시설은 좀 논쟁이 첨예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에는 탈시설 지원법이 아직 발의되기 전인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계획을 담은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입장이 갈리잖아요. 장애인도 집단적 시설 내에서 수용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반인권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탈시설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가능하겠냐? 반대하는 입장도 많고 시설 유지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상태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장애 상태에 따라서. 또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본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하고 상황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 여전히 좀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그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